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한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제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족을 수사한다. 유심, 천민에 보면 유시민이나 현 문재인 정부 사람들하고 당신을 버렸다. 당신이 책무를 해야 된다. 당신 억울하지 않느냐. 출소하면 70살도 넘을 텐데. 그러니 풀어라, 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이 제보자는 해당 내용과 함께 기자의 녹취록을 MBC와 이분에게도 같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 일부에서 만나봅니다. 미래통합당의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시급히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아울러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 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 오늘의 한 이슈, 각 당의 선거 준비 사항들을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소상공인들은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고 결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의 기기 오르는 국회, 소상공인의 존중받는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었죠. 2부에서 인터뷰해보고요. 3부에서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투자 철회 소식, 경제 베스트 라인업 고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4부 박변과 김판에서는 화제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죠. 4월 7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모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다룬 MBC 보도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보자가 친여 성향의 사기전 까자임을 내세우면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물타기 형태도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한 분 모셨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과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검찰청 다녀오셨던데 어떤 이유로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채널A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 김건희 씨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어제였던가요?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김건희 씨, 윤석열 총장의 아내죠. 김건희 씨도 이 자신의 어머니 최모 씨의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다. 그런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갔다 오신 것 같네요. 그게 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럼 어떤 걸 고발을 해서 하셨습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죠. 주가 조작의 의혹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 뉴스타파 보도. 네, 여기에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의심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이 있고, 다른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의 생모 최은순 씨의 그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리고 사기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관여되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것이 하나의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죠. 최은순 씨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기죄는 빼버렸어요. 뺐습니다. 그래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를 왜 했을까?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사기죄는 그럼 왜 빠졌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이제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고발장에서 다만 최은순 씨가 사기죄의 범행이 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공범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같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김건희 씨에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최은순 씨가 사건이 3개 정도 되는데 그 3개 정도 되는 사건 중에 주변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습니다.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죄로 처벌받았는데 최은순 씨만 단 하나의 처벌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그 최은순 씨 또 김건희 씨를 공범, 사기 이렇게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우려가 분명히 있죠.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 그 법과 원칙을 계속 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그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 수사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새롭게 짜여진 우리 검찰 진용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행의 어떤 흔적들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뭐 이건 또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검찰 쪽에. 그래서 이 검사들의 직무유기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7월 달에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다시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갖고 가지 않고 검찰로 갖고 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경찰이 지난번에도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보고서상에서는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 약간 꼬리를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찰의 결과에 검찰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런 흔적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경찰이 그에 대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좀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도 특수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거나 좀 기계를 좀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찰 쪽에서 한 법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한번 보자.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공수처의 문제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는 좀 시금석으로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처음에는 이 표창장 위조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같은 무게를 두면 이것도 사문서 위조인데 좀 제대로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고발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직접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한 거 이거 결국은 윤석열 때리기 아니냐. 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총선 앞두고 연일 윤석열 때리기 뭐 이런 기사 제목도 있었고 또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 윤 잡기 위해 일사불란이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사실은 총선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1월 14일자로 인권국 법무부를 이제 사직하고 나오면서 어차피 검찰개혁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게 일정한 제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선거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저는 이 부분을 준비를 해왔던 거고 최강욱 그 전 비서관 오늘 자리에 함께 같이 했는데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건 뭐 자고 오면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건에서는 그 정도로 질문 드리고요. 자, 채널A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MBC 보도로 불거졌는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성명서도 제일 먼저 냈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비례 후보로 지정을 선출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검찰 쿠데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에 저도 이렇게까지 언론하고 이렇게 검찰의 중요한 간부들이 서로 연락을 나누면서 일종의 공작을 준비했다라고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죠. 저도. 와,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뒤에서 예. 마치 조작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끌어 왔던 건가, 만들어 왔던 건가라는 걸 신뢰를 이제 보게 된 것 같고요. 예. 이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쿠데타의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일단 그 채널A 기자가 예. 먼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채널A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철 전 대표 측에서 뭐 채널A로 연락이 먼저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그 편지를 보면 편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라젠 수사를 검찰이 재개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수사라고 지시했고 남부지검장도 호응했다. 예. 그리고 가족의 재산까지 대표님 탈탈 털어서 아마 형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족까지 안 다치려고 하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내놔라. 이런 요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면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죄 없는 네. 사람 한 명을 잡아서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 편지 내용이나 제보자의 말만 들어서는 그렇습니다만 확실하게 검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 네. 이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그 증거는 저는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 사건이라는 게 이게 그 보통 양파 껍질처럼 한 껍질 이렇게 헤쳐 나가는 그런 또 단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매 예. 상대방이 상대방이 있는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제보자나 MBC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예. 밟아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그 제보자를 직접 만났는데요. 막 설명도 듣고 이 제보자가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경위나 과정들을 쭉 밟아왔을 때는 확실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지목된 검사 네. 지금 부산에 내려가신 네. 그분이죠. 네. 그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 본인으로서는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빨리 기자에게 해봐라라는 이런 시도 계속 말을 하죠. 예. 기자에게 하면 그걸 얘기해서 제보자와 이철 대표에게 전달해서 그쪽에서 일종의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수사 관계자 정보팀에 전달하겠다라는 예. 취지의 말까지 하는데 그 목소리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역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하나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금 잠적을 한 상태예요. 연락도 안 받고. 그 파일은 여러 군데에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녹음 파일은. 그 녹음 파일 공개하면 됩니다. 채널A 기자의 핸드폰에 다 들어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에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채널A를 뭐 자기가 소위 자기 이름이 금형됐다면 채널A의 녹음 파일을 가라 공개하라. 옛날처럼 압수수색을 하든지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뭐 직권 남용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공개하면 끝이 납니다. 그게 본인이 아닌지 드러날 거죠. 본인이 억울하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과 기자의 전화 통화는 있었고 검찰 쪽에서 만나봐 무슨 얘기하는지 만나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최측근으로 지목된 그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여도 문제는 문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뭐 그 검사장이냐 아니냐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배후에 검사가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검사와 언론이 협잡을 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서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사람을 어떤 중요한 지지자인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그 기자는 3월 말 4월 초에 그 진술 증거를 달라고 했죠. 그게 4월 15일이 선거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뭐 좀 중요한 증거를 달라. 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되도록 뭐 경험을 해왔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시계라는 허위 진술을 가지고 기자들이 또 그걸
같이 올라타지 않습니까? 진실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는 한명수 총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지금 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 이 문제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거로 보이는데 역시 그것도 허위 진술의 의혹이 분명히 있죠. 어쨌든 이 사안은 뭐 언론 윤리, 취재 윤리를 다 어긴 사항인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보자가 골수 친여 성향의 횡령 사기 전가다. 이걸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지금 이 제보자가 폭로한 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말한 사람이 사기꾼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보고 간단 말이에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전형적인 수법인데 흔히 말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뭐 친여 성향인지 저는 몰라요. 사실은. 친여인지 친야인지 저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뭐 사기 전가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채널 A 기자를 만났고 채널 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철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 그게 녹음이 되어 있고 뭐 그거 편지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람의 진술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채널 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협박을 가하는 그리고 그 뒤에 검사가 있다라고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뭐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이가 똑같은 유사한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떠올리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종편의 중견 기자. 그리고 검찰. 이렇게 그 개인이 만나서 이걸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당연히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말을 하는 내용 중에 그게 나옵니다. 이게 법조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에 윗선에서 쉽게 말하면 뭐 굉장히 고위 간부까지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일종의 결재를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 편지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이게 혼자만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기획했다. 뭐 혼자만 단독 플레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했던 뭐 제보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한 또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될 테고요. 열린민주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이니까 좀 두고 봅시다. 이왕 모셨으니까 그 열린민주당이 돌풍이라면 돌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당된 지 뭐 한 달 됐습니까?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멀떨결에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자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소환을 하셨고 이 사람이 나가서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응원해진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잘 어루만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얼떨떨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환호를 해주시니까 사실 그게 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주당 쪽으로 우리는 뭐 형제 정당이다, 효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참칭하지 마라, 다른 당이다. 계속해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뭐 사람이라는 게 뭐 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쪽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뭐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합니다. 또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 정당이 나름대로는 본인들 계획을 가지고 틀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그 틀대로 잘 안 움직인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순위에 본인들이 직접 뽑은 후보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 됐을 때의 또 난감함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를 하시는 대표님이나 또는 다른 어떤 중진들께서도 사실 그런 정도의 뭐 어떤 언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나면 합당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한 세력이라 보고 있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합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이번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20대 국회가 민주당이 1당이면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예. 제3당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 예. 원내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꾸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개혁들을 자초시키는 역할들을 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단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공수처 추천위원이 여당이 2명이고 야당이 2명입니다. 그러면은 여당이 만약 1당을 더불어시민민주당이 한다면 예. 나머지 하나의 당은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될 것인데 야당에서 2명을 뽑을 때 미래통합당이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의 추천위원을 저희들 열린민주당이 주축이 된 교섭단체가 예. 뽑을 수 있다면 예. 그거는 이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처장을 뽑고 출범시키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예.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근데 그 열린민주당 단독으로는 또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정의당이나 혹은 더불어시민당이나 연합해서 또 하나 할 수 있다. 교섭단체 꾸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황에 따라서 저는 협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저는 합쳐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검찰개혁의 과제, 기타 언론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21대 국회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적절하게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서로 좀 생각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열린민주당 목표는 몇 석쯤 됩니까? 저는 뭐 17석을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